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을 먼저 시작할 텐데, 이 재정학은 어떤 거냐?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여러분들 경제학. 그럼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미시경제학이 있고요. 미시경제학이 있고,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이 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으로 나눠져요. 근데 국제경제학이 다시 이제 국제 무역론하고요. 국제무역론하고 국제 수지론으로 나누죠. 국제 수지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 경제학 원론을 들어요. 원론을 듣고 이제 2학년 때 들어가게 되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따로 배우거든요. 3학년 때 들어가야 이제 뭐냐면 재정학이랄지 아니면 뭐 국제 수지론, 무역론, 경제성장론, 경제발전론, 노동경제학 이런 식으로 강론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은 뭐냐면 경제학과 학생들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이 당연히 기초가 있어야 우리 재정학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정은 바로 국가의 나라 살림입니다. 이번 우리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재정은 바로 국가의 나라 살림이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연구하자는 게 바로 재정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경제하고 유사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재정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대부분 미시경제학 있잖아요. 미시경제학이 80%를 미시경제가 차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거시경제학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대경제학에서는 재정학 하게 되면 80%가 미시경제학이고요. 나머지 20%가 거시경제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정학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경제학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기초경제학은 재정학이 하나의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서서히 어려워지는 이런 걸 보이지만 이 재정학은 있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뭐냐면 고급 미시 파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초경제학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재정학의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경제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랄지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학이 뭐냐? 바로 수학을 의미해요. 수학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또 경제 수학이 여러분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기초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시간 제약상 또 기초 경제 수학을 또 따로 또 강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쪽과는 관련 없는 이 사이트지만 제가 공무원에서 7급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경제학.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1시간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1시간 2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반드시 기초 경제 수학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단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단계 공무원 학원이거든요. 거기에 7급에 경제학을 치시면 거기에 제 이름 신경수가 떠요. 거기에 기초 경제 수학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그걸 강의를 들으시면 1시간 20분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자료도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인 부분이 좀 미약하신 분들은 그 다운 받으셔서 항상 공부하시면서 지니고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기초 경제 수학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 경제학이 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합니다. 자, 경제 개요가 나와 있어요. 경제 개요. 그래서 경제 주체가 나와 있죠. 그러면 3대 경제 주체가 있죠. 첫 번째가 가계가 있어요. 가계가 있고, 두 번째 경제 주체가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정부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3대 경제 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4대 경제 주체 하게 되면 외국이 포함돼요. 외국이 포함돼요. 자, 가계의 목적은 뭘까? 가계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 효용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네. 효용은 뭘까? 효용은 뭐냐면 바로 앞으로 효용은 유틸리티 U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효용은 뭐냐?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해요. 만족감을. 근데 만족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숫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우리는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계는 있잖아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소비를 할 때 가장 만족감이 큰 어떤 소비 물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일관되게 가계는 효용 극대화, 마지막까지 효용 극대화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제 뭘까?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이윤 극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야? 가계하고 기업 있죠. 가계하고 기업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민간 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민간 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자,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뭐야? 생산자, 공급자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어디서 만나요? 시장에서 만나겠죠.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뭔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장이 만약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사회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지겹도록 효율성. 그 효율성이 깨진단 말이야. 깨질 때 우리는 뭐야?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 뭐야? 누가 개입해야 될까? 그렇죠. 정부가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사회후생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후생 극대화. 그래서 여러분들 후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후생. 후생은 뭘까? 후생은 그냥 후생은 이렇게 복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후생, 후생 극대화, 후생 극대화다. 자, 그래서 이 정부의 경제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공 경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 경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경제하고 공공 경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국민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경제.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있죠. 이제 외국은 이제 뭐냐? 외국은 바로 국제 경제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민간 경제를 연구하자는 게 뭐야?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 경제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재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경제가 바로 거시 경제학이다.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바로 국제 경제학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제학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시경제학 있고 거시국제 있다 그랬죠. 근데 거시국제를 묶어서 우리가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아까 국제무역론과 수지론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국제무역론이 결국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하고요. 국제 이제 금융론이 거시적인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경제학은 미시하고 거시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제경제학 파트는 이제 우리 재정학에서 아주 그냥 한 10% 미만 아주 조금 우리가 언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는 경제학 시험에서는 미시 50%, 거시 국제 묶어서 50% 이렇게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 우리 재정학은 뭐다? 미시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경제학에서도 거의 미시만 거의 다루고 있어요. 미시만.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순환 거기 나와 있고, 뭐 경제행위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돼?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답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다. 자, 희소성의 법칙. 희소하다는 게 뭘까? 소중하다. 그냥 소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의 장점 뭐야? 중요한 것은 굵은 볼드 처리되어 있어요. 절대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상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면 실제 예전에 한번 출제됐던 시험 문제를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사회에 있잖아요. 어느 사회에 오렌지가 생산됐어요. 오렌지가 생산되고 그 다음에 망고도 생산됐어요. 망고가 생산됐는데 오렌지는 1000개나 생산이 됐어요. 1000개나 생산됐고 망개는 10개 생산됐어요. 그런데
자, 재화의 가격을 봤더니 오렌지 있죠. 오렌지 가격이야. 우리 가격은 앞으로 프라이스 P라고 표현을 써요. P. 그럼 가격 오렌지 가격이야. 오렌지 가격은 1만 원이야. 1만 원이고 망고의 가격은 0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렌지는 1000개나 생산됐는데 1만 원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망고는 10개밖에 생산 안 됐지만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자, 우리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오렌지가 많이 생산됐고 망고가 적게 생산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게. 어떤 얘기냐? 이 나라 사람들은 오렌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아.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 있죠. 이런 재화를 경제재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나라 사람 망고를 너무 싫어해. 망고는 줘도 그냥 버려. 망고는 나쁜 무슨 뭐 이런 과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10개밖에 생산 안 됐지만 수요가 전혀 없어요.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 있죠. 이런 재화를 자유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자유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제재 있죠. 이것만 경제 문제의 분석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뭐 다이아몬드의 역설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있어요. 자, 물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도 큰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 제가 아까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효용.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통해서 느끼는 총효용하고 다이아몬드 소비를 통해서 느끼는 총효용 어떤 게 더 클까? 총효용. 자꾸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좋아?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여러분 가져보지 못했죠? 앞으로도 갖지 못할 거야. 그게 좋아? 자, 물하고 다이아몬드를 소비할 때 느끼는 총효용을 따질 때 정말 얘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물이 훨씬 높아요. 왜?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요. 근데 물은 우리한테 없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물은 그냥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죠. 공기, 아까 공기, 산소, 공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기를 통해서 느끼는 효용과 물을 통해서 느끼는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느끼는 효용 어떻게 더 크다? 공기야, 공기 여러분들. 공기는 10분만 없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엄청난 효용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용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없어도 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겠지만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그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총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 총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효용이 가격을 결정한다. 아시겠죠? 한계 효용이 결정한다. 그것은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그래서 보세요. 공기는 소비량도 많지만 공급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런 대가를 얻지 않고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공급도 작지만 수요도 작지만 공급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처럼 깔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재는 이제 뭐가 있을까?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 자유재가 되겠죠. 근데 경제학 교재가 바뀌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공기, 햇빛, 물.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자, 만약에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면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물이 경제재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지금 물이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오염이 더욱더 가속화되면 공기도 산소도 이제 우리가 뭐 돈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재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재만 경제 문제의 분석 대상이 된다.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은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경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 경제 문제만 얘기를 해봅시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여기다가 XY 써볼게요. XY. 자, 우리 앞으로 경제학에서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다고 보통 가정을 해요. 첫 번째 재화를 X재화, 두 번째 재화를 Y재화.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하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LK 쓸게요. LK. 자, LK도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겠죠.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겠죠. 노동은 뭘까? 노동은 레이버, 노동이죠. 노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도 필요하죠. 자본 영어로 뭐라 할까? 캐피탈. 그러면 노동은 레이버이기 때문에 L 썼는데 자본은 캐피탈은 C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자, K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C가 있어요. C, 코스트. C. 그러면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있잖아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코스트,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용이라고 통칭이 되고요. 거시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얘가 소비가 돼요. 소비가.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비용이 되고 거시경제학 컨섬션 소비가 돼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라고 썼는데 그럼 K는 어디서 등장했느냐? K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본을 독일어로 카피탈 그래요. 카피탈.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왜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습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독일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자본하게 되면 자본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경제학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자본이 있고요. 화폐 자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생산함수에서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 화폐 자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번에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자본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자본은 뭘까? 장사 미천,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자본, 돈, 화폐 자본을 얘기할 때는 언제 얘기하느냐? 국제경제학에서. 보통 국제경제학에서 이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호황이니까, 채권시장이 호황이니까, 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해외 자본이 유입되더라.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해외 자본이 유출되더라. 자본이 유출되더라. 그런 표현을 쓰죠. 그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화폐 자본을 의미하는 거야. 국제경제학에서는. 하지만 미시경제학 생산함수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실물 자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놀고 있어요? 아니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육 서비스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다고요. 노동 누가 있을까? 저는 노동하고 있잖아. 노동이 있어요. 그럼 나 혼자 이 노동자만 있다 해서 생산이 되나? 아니죠. 이 스튜디오 필요하겠죠. 이 카메라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자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본은 뭐다? 자본은 공장, 기계, 도구, 설비가 자본입니다. 앞으로 알겠죠? 자, 실물 자본입니다. 생산함수에서 자본은 뭐야? 실물 자본을 이야기한다. 공장, 기계, 도구, 설비. 그래서 뭐 어떤 교수님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이 K가 자본 이유가 공장, 기계에서 이 K라고 하던데 우스갯소리 하는 거겠지. 아무튼 그게 아니라 카피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된다? 자원 배분의 문제가 돼요. 자원 배분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기술 선택의 문제가 돼요. 기술 선택의 문제가 된다. 어떤 얘기냐면요. 자원이란 말이 나왔네. 자원하게 되면, 자원은 뭐, 여러분들 자원하게 되면 지하자원, 천연자원 많잖아. 많지만 우리가 뭐야 그냥 간단하게
자원은 그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성이 돼요. 인적 자원 뭘까? 노동이 되고요. 물적 자원은 뭘까? 자본이 돼요. 그러면 제가 X제를, 그러니까 X를 사과라고 합시다. Y를 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를 얼마큼 생산하고 배를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사과를 얼마큼 생산하고 배를 얼마큼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이 만약에 노동이 100명의 노동자가 있고요. 100명의 노동자가 있고 기계도 100대가 있다고 합시다. 기계가. 그러면 이 100명의 노동자하고 100대의 기계를 X제 생산할 때 얼마큼 투입하고 Y제 생산할 때 얼마큼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럼 X를 많이 생산하려면 더 많은 생산율을 X에도 투입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 자원 있잖아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기술 선택의 문제. 노동과 자본을 1대1로 투입할 것이냐 1대1로 투입할 것이냐 이게 기술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생산의 문제가 돼요. 생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럼 생산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된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A, B가 돼요. A, B는 두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얘가 결국은 소득 분배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분배의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죠. 접대, 대접. 뭐, 비슷하지 않나? 배분, 분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게 영어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다 똑같이 혼용돼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자원을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잖아. 자원은 배분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나눠줄 때, 그때는 분배한다는 표현을 써요. 굳이 영어로,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 영어로 굳이 따져보면 배분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분배는 뭘까요? 분배는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그래서 소득은 분배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원은 배분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이 생산의 문제, 우리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 경제학에서 정말 지겹게 계속 나오는 게 뭐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돼, 효율성. 얘는 효율성의 문제예요.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 효율성은 뭐냐면 이게 이 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파이를 크게 할 것인가, 파이를 가장 크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효율성의 문제예요. 이 빵이 누구한테 돌아간지는 관심이 있어? 없어요. 빵을 최대한 가지 크게 하는 게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효율성. 그럼 빵을 생산했어. 빵을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빵을 가장 크게 생산을 했어. 최대한. 근데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공평성의 문제예요. 자, 경제학에서 가장 정말 우리 재정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효율성, 무지막지의 효율성 얘기를 해요. 거의 80% 효율성 얘기해요. 그러다가 공평성 얘기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달성된 그런 사회 있죠. 그걸 경제학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뭘 공평성을 뭘 소홀히 했느냐, 뭐 효율성만 강조했느냐, 효율성만 80%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평성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경제학단자가 효율성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효율성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이 있다 없다? 없죠. 정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게 효율적이냐 라는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어떤 게 공평해? 알 수가 없죠.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거라고요.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학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뭐다?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달성되는 거. 근데 공평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얘기할 거라고, 엄청나게. 그렇죠? 자, 경제 문제의 내용을 공부를 했고, 자, 우리가 방금 그 효율성 얘기를 했어요. 효율성. 근데 의외로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야, 근데 효율성이 뭐니? 그럼 대답을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효율성 맨날 얘기하는데, 효율성은 바로 한마디로 최소비용, 최대효과 효율성이에요. 최소비용, 최대효과. 자, 우리가 그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생산자 입장에서 봅시다. 생산자 입장에서 자, 생산자가 1,000원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1,000원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을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 1,000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100개가 생산이 가능하고 200개도 생산이 가능을 해요. 1,000원 가지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동일하게 1,000원 갖고 100개도 생산이 가능하고 200개 생산이 가능하다면 200개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최대 효과의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개를 생산을 해요. 200개를 생산함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200개를 생산함에 있어서 이걸 1,000원 가지고도 200개가 생산이 가능하고요. 2,000원 가지고도 200개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럼 뭘로? 1,000원 갖고 생산해야 되겠지. 1,000원 갖고. 잖아요. 얘가 바로 최소 비용의 원칙이에요. 최소 비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비용 하에서 효과를 가장 크게 하는 게 최대 효과의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 효과의 원칙일 때는 비용이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비용 국소화의 원칙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효과가 제약이 되는 효과가 200개를 생산 효과가 제약이 되고 서로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효율성이 뭐냐? 생산성과 다르다 그랬어요. 생산성 기술 진보야. 효율성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효율성 그냥 뭐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효율성 최소 비용 최대 효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우리가 선택의 학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택의 학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효율적인 선택을 했을 때, 효율성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뭐냐면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해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효율성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이야. 그러면 비용을 따져봐야 될 거야. 비용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전부 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회비용. 자,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원래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그 일상화된 용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회비용이 뭐죠?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어떤 활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너 그거 선택하는데 너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정확하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비용의 개념들은 다 잊으셔야 돼요. 경제학 할 때는 전부 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오케이? 기회비용. 왜 그럴까? 왜 경제학에서는 자꾸 이 복잡한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하느냐? 합리적 선택을 하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그걸 우리가 회계적 비용이라고 해요. 세법상의 비용, 여러분들 세법상의 비용. 세법 배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게 전부 다 회계적 비용, 명시적 비용이야.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더 포괄적인 비용 개념을 사용합니다. 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무슨 회계적 비용 갖고 의사결정을 했다.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기회비용 따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정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재정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재정학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따져볼까요? 따져볼게요, 한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재정학 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떤 다른 대응 가능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막걸리 마실래?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남학생이야. 이제 기준이 남학생이야. 남학생이 얘는 이제 여자친구 만나는 거예요. 여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TV를 시청하는 거예요. TV 시청. 이런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을 우리가 그 가치를 있잖아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환산이 가능해요. 그 막걸리 먹었을 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3,000이라고 합시다. 이게 3,000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가치는 2,000밖에 안 돼요. 얘는 막걸리를 더 좋아해요. 여자친구보다. 그 다음에 TV 시청할 때는 1,000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지금 재정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재정학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기회비용 얼마일까? 3,000 따지 3,000. 다른 대응 가능한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만약에 있잖아요. 최저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지금 카지노 가서 1시간 동안 1억을 잃어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1억 버는 거지. 나는 1시간 동안 카지노 가서 1억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1억을 버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의 일부일 뿐이에요. 일부일 뿐이에요.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 있어요. 기회비용이 있는데 일부일 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재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 교재를 구입했죠. 이제 수강료를 지급했다고 합시다. 교재를 구입하고. 기회비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제가 재정학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가치잖아요. 그럼 재정학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수강료를 지불을 했고 재정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재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 수강료도 포기를 했고 책값도 포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수강료하고 책값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보인단 말이야. 수강료, 책값은. 그래서 걔를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할 때 암묵적 비용만 자꾸 따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당연히 기회비용입니다. 당연히 기회비용 맞아요. 내가 재정학 수업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책값을 포기했고 내가 수강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대학에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갈 것이냐. 그럼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보자. 책값 포함돼 안 돼? 돼. 등록금 포함돼 안 돼? 돼. 명시적 비용이죠. 그럼 암묵적 비용이 뭘까? 내가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갔다면 연봉 2,000 받을 수가 있어. 근데 4년 동안 8,000 포기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기회비용에 속한다는 얘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심하고 또 하나 뭐냐면 뭐 술값, 뭐 밥값, 의료비 이런 거 기회비용 포함 안 되겠죠. 왜? 대학을 선택하던 제가 그 일반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갔던 밥은 어차피 먹을 것이고 병원 어차피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통비용이라고 해요. 공통비용 기회비용 포함되면 안 됩니다. 포함되면 안 되고 알겠죠? 그걸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갈치. 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따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상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A라는 여성이 있고요. B라는 여성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A는 공인회계사예요. CP 공인회계사고 B라는 여자는 나 같은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경제학자하고 결혼했어요. 어허. 자, B가 행복해 보여? A가 행복해 보여? B가 행복해 보여. 경제학자하고 결혼한 사람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 자, A라는 사람은 공인회계사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만 따질까? 회계적 비용만 따질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비용만. 근데 경제학자는 뭐야?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을 따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여성이 이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갖고요. 10억 주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10억 주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1년 뒤에 있잖아요. 1년 뒤에 11억이 됐어요. 이야, 거의 10% 수익을 창출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공인에게서 남편이 와, 우리 마누라 최고, 10% 수익을 창출해서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야? 손해를 본 거야, 손해를. 왜 손해를 보느냐? 자, 우리가 어떤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뭘까? 이자야, 이자. 자, 예를 들어서 자기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이 만약에 이자를 I라고 씁시다. 10%야. 20%. 그러면 10억을 내가 은행에 맡겨놓으면 뭐야? 12억을 받겠죠. 20%.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학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아갖고 그걸 갖다가 장롱 속에 딱 묻어놨어. 장롱 속에 딱 묻어놨어. 그 회계학적으로 비용 들어 안 들어? 안 들겠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현금 형태로 갖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기회비용 뭐가 된다?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은행에 넣어놨다면 2억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뭐야? 부동산 투자를 해갖고 1억밖에 못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회계장부상으로는 1억이라는 이익이 잡혀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1억만큼 손실을 본 거, 2억을 포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거예요. 손실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은행에 넣어놨다고 합시다. 은행에 넣어놔서 이 돈을 2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계장부상에 2억만큼 이윤이죠. 이득이 발생했다고요. 경제학적 이득은 얼마일까? 1억이야, 1억.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은행에 넣어놨다면 또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1억을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1억을 빼야 돼.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1억이. 여기는 이 2억을 포기해서 2억을 빼야 돼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뭐냐면 부호는 반대고 두 가지 대응 가능한 일이 있다면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두 개. 가시죠. 그래서 지금 A는 잘못 선택한 거지.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와야지 좀. 오케이. 자, 그래서 자명하죠. 아하, 정말 기회비용을 따져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자명하죠. 자명하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비용이 센 것은 비용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비용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그럼 당연히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비용이 큰 것과 작은 것이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지. 비용이 작은 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재정학 수업을 들을까? 아니면 재정학 수업을 듣지 않을까? 두 가지 선택 기로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재정학 수업을 들은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학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기회비용과 잘 들어보세요. 재정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 어떻게 클까? 다시 재정학 수업을 들었을 때 기회비용과 재정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 어떤 게 커? 이게 크겠지. 재정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재정학 수업을 들었을 때 비용이 더 싸니까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정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 따져볼까요? 뭐야? 책값, 수강료 플러스 막걸리 마실 때 기쁨이죠. 요게 재정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재정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은 뭘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재정학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세무사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포기할 거야? 아니면 잠시 어떤 막걸리 마실 때 기쁨 이런 거 포기할 거야? 이게 포기하기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용이 낮은 걸 선택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자, 어떤
운동선수인데 유망주 굉장히 유망주야. 운동선수 뭐 투수라고 합시다. 투수 야구 유망주.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로에 입단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에 입단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있어요. 그럼 유망주라 해서 제가 그러면 프로에 입단했을 때의 기회비용과 대학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 중에 어떤 게 더 클까? 대학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 크겠죠. 프로에 입단했을 때 기회비용 거의 크지 않을 거라. 대학 갔을 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훨씬 큰 거예요. 내가 대학을 선택했다면 프로에 입단했을 때 볼 수 있는 엄청난 소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프로에 입단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하나 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도 있어. 이걸 이거 암묵적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이걸 다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다 더해버리면 무한대가 돼버리죠, 비용은. 뭐 영화 볼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엄청난 다른 대응관이 있을 거라고. 다 더하면 안 돼요. 왜?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한다고.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여친과 막걸리 마시면서 말이지 TV를 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로 건전한 만남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막걸리 마시면서 여친과 TV를 봐요. 이건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야. 여친 때문에 막걸리 맛이 떨어지고 TV도 재미가 없어. 50밖에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더하면 안 되고. 자, 다음에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매몰비용.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말 그대로 매몰되어진 비용이야. 매몰되어진 비용이에요.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뭐야? 땅에 묻혀버린 비용이야. 매몰비용은. 그러니까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그럼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매몰비용을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몰비용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대표적인 매몰비용이, 기업들의 매몰비용이 뭐냐? 광고비. 또는 뭐야? 연구개발 투자비 같은 게 있잖아요. 연구개발 투자비. 이런 것들이 매몰비용이거든요? 비용이야. 우리가 여기 지금 배움출판사거든요. 배움출판사가 뭔가 그 광고비를 쏟아부었어요. 광고비를 쏟아부었어. 그 광고비를 쏟아부었어요. 100을 쏟아부었다고 합시다. 그거 돌이킬 수 있다 없다?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지금부터 회수가 불가능. 돌이킬 수 있는 광고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투자비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500억을 투자를 해요. 5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신차가 개발된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까지 499억을 쏟아부었어요. 이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죠. 만약에 499억을 가지고 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회수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때는 땅을 팔면 되니까. 근데 연구개발 투자비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매몰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전을 했어. 그 활주로 뜯어갈 수 있나 없나? 뜯어갈 수 없죠. 이미 묻혀버린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야. 이런 게 경제주체 의사결정에 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죠.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본전을 뽑을 수 없는 게 매몰 비용이야. 본전을 뽑을 수 없는 게 매몰 비용이야.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제학 교재에서 보통 이런 예를 들거든요. 음악개표. 자기는 음악에 전혀 조예가 없어. 음악에 조예가 없어. 음악도 잘 알지도 못해. 오페라 이런 거. 근데 자기 친구가 음대 다니는 친구가 야 있지. 너 음악개표 하나 구입해. 그래갖고 강매를 했어. 강매를 해갖고 음악개표를 구입을 했어요. 자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응? 자 음악개표가 10만 원짜리야. 구입했어요. 음악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야. 이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입했잖아. 이거 암표로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암표로 팔 수 없다면 그건 불법이잖아. 얘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럼 이 사람 음악회 가지 않아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뭘까? 10만 원? 입이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잖아. 이거 찢어버리는 거야. 표를 찢어버리는 거나 쓰레기통 버리는 데거나 지나간 사람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만약 음악회를 갔다고 합시다. 아니, 가지 않았다. 가지 않으면 10만 원 손해죠. 10만 원 손해야. 갔다고 합시다. 가면 10만 원 플러스 이제 뭐가 돼? 교통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음악회 시간 동안 내가 시간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대응 가능한 무수히 많을 거라고. 그런 기쁨들 다 포기를 해야 돼요. 플러스 뭐냐면 지금 이제 3시간 동안 오페라 같은 공연이 막 진행돼. 그거 좀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소리 꽥꽥 질러요. 잠도 깨.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럼 여러분들 10만 원 선택할 거야? 10만 원 플러스 고통을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이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케이.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얘는 음악에 전체 조예가 있는 애야. 음악을 좀 음대생이야. 음대생인데 10만 원 주고 표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표를 잃어버렸어. 표를 잃어버렸어. 그 표를 다시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구입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효용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원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유틸리티를 했죠. 얘를 갖다가 내가 지금 이 재화를 소비할 때 느낄 만족감이 있다면 이 만족감을 도대체 시장 가치로 환산해 보면 몇 원이 될 것인가? 시장 가치를 환산해 보면 시장 가치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베너핏 그래요. 그래서 얘는 효용이야, 효용. 효용이고 얘는 편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경제학에서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효용과 편익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효용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만족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를 원으로 시장 가치를 환산하는 게 편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튼 만족감을 효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계 편익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한계 편익. 경제학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조건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을 거예요. 한계. 한계라는 게 뭐냐면 추가적인 그런 거예요. 추가적인. 그러면 한계는 앞으로 한계란 말이 나왔어요. 한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마지날 추가적인 거야. 마지날 유틸리티, 한계 효용, 마지날 베너핏, 한계 편익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효용을 원으로 환산한 게 편익이 된다. 그러면 자, 음악회의 표를 잃어버린 음대생이 음악회 표를 다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할 거다. 자, 어떤 얘기냐? 음악회 표를 구입을 했을 때 베너핏이죠. 베너핏이 토탈 베너핏이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베너핏이 자, 이미 10만 원 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표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표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을 때 자, 음악회를 내가 볼 수가 있죠. 이제 표를 한 장 더 구입했잖아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너핏이 얼마예요, 이제? 15만큼 내가 만족감을 누리겠죠. 표를 몇 장 구입했습니까? 2장 구입했죠. 한 장 잃어버리고 또 한 장 구입했기 때문에 비용은 20만 원 들어간 거예요. 5만 원 손실 보겠죠. 자, 그런데 표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표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않으면 음악회를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어. 만족감이 0이야. 볼 수가 없어. 베너핏이 0이야. 그런데 내가 표를 한 장 구입했죠. 음악회 표를 구입하잖아. 한 장 구입했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예요? 10이죠. 10 손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5만 원 손실이 났습니까? 10만 원 손실이 났습니까? 5만 원 손실이 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라. 어떤 얘기냐? 추가적인 한계예요. 추가적인 게. 그러니까 내가 음악회 표를 한 단위 추가로 구입했을 때 베너핏의 증가분. 그걸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날 베너핏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악회 표를 한 단위 추가로 구입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 한계 비용, 마지날 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표를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음악회 표를 하나 추가로 구입했을 때 들어오는 베너핏의 증가분은 15죠, 15. 15 아닙니까? 15. 그 다음에 내가 그 잃어버린 시점에서 내가 음악회 표를 하나 추가로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은 10이 나가는 거죠, 10이.
자, 그 시점 이미 음악회표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내가 표를 구입을 하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추가적인 것은 15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1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빼기 10만큼의 이윤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표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표를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은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를 듭니다. 자기가 이제 주말에 이제 놀러 가야 돼. 주말에 여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렌터카를 구입을 했어요. 여자친구 놀러 갈 렌터카를 얼마 주고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주말에 놀러 가려고 10만 원 주고 렌터카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금요일 날 싸운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발차기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말 이 약속이 취소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너 있지? 어차피 너 이번에 그거 이제 X 됐기 때문에 그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그거 좀 차를 빌려주면 돼, 안 돼?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했다고요.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자식이 내가 10만 원 주고 빌렸는데 양심 없는 자식이 네가 10,000원 주고 빌려가? 안 돼. 안 빌려주고. 야, 아깝잖아 이거. 본전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 행동은 그 친구한테 빌려주거나 두 번째 합리적 행동은 뭐야?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20만 원 돌이킬 수 없죠. 여자친구랑 싸웠다 그래서 돈 다시 돌려주나? 안 돌려줘요. 그렇죠? 매몰 비용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반납을 했다. 그러면 10만 원 손해 보겠죠. 근데 이제 아까우니까 본전을 뽑고 싶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야, 안 되겠다. 기름 넣어. 기름 집어넣어. 10만 원 플러스 기름값 들어가고 쓸데없이 동네 여기로 갔다가 후진 빼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옆집에 또 차를 긁어버렸어요. 주차해놓은 차를. 깽값 물어야지, 깽값. 응? 합의금 물어줘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합의금 물어줘 쭉 나왔어. 교회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쫙 하고 가. 하고 가는데, 여기, 봤더니, 연인들이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야, 그 빈자리가. 여기서 나른한 햇살이 빈자리를 다 비추고 있어요.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 어제 내가 좀 참을걸. 여친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10만 원 플러스 눈물을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이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수가 불가능한 이 매몰 비용을 그 중에서라도 10,000원이라도 회수를 해주겠다는 그 친구는 얼마 좋은 친구야. 당연히 빌려줘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고 음식을 시켰어요. 5만 원 주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전통 음식이라고 시켰어요. 근데 혐오 음식이 나오고, 혐오 음식이. 막 정갈구이 나오고, 뭐 이상한 나왔다고. 원숭이 골, 막 이런 게 나왔어요.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합리적 행동은 뭐야? 이미 시켜버린 음식값은 매몰 비용이죠. 그러면, 원숭이 골이 나왔어. 그냥 음식값만 지불하고 그냥 그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전을 뽑고 싶어요.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될 것 같아. 본전을 뽑고 싶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5만 원 플러스 5바이트. 또 뭐예요? 약값, 설사, 뭐 계속 비용만 추가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 매몰 비용은 어떻게 된다?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본질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말 그대로 미시적인 경제학이에요. 미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예전에 이제 경제학 교재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은 현미경, 거시경제학 망원경.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야.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의 생태를 뜯어보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아침에 학교 갈 때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오늘 점심은 내가 김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선택들 있잖아요. 이걸 연구하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속에 직접 들어가서 나무 하나 생태를, 숲의 나무를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라면, 거시경제학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는 게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의 어떤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온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 그다음 외부 온도, 그다음에 체온, 이런 것들이 온도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 온도를 재는 게 뭐야? 거시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 하나의 체온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떤 요인들이 어떤 그 작용을 해서 이 스튜디오 온도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요인을 따져보는 게 미시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저희 지금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는데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배가 거기가 뭐가 있네. 그래서 그 배 아픈 부위를 딱 도려내줬어요. 이게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런데 배 아파서 한의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예 배 짚어보지도 않죠. 진맥을 갑자기 잡아요. 진맥을. 그러더니 야, 너 있지. 전반적으로 몸이 허해. 그래서 네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냥 한약을 지어주죠. 이런 게 거시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떤 가격 변수,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이런 변수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하는 거야. 사과 시장이다, 배 시장이다,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을 하는데, 거시경제는 그게 아니라 물가 변수가 등장한다거나 국민소득, 경제성장, 경제발전, 환율, 이런 것들이 실업, 인플레이션, 이런 변수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이론의 연구 방법론 해가고요. 자, 외생 변수, 내생 변수가 나와 있죠. 자, 외생 변수는 경제 모형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고, 내생 변수는 경제 모형 내부에서 생성되어지는 변수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이제 수많은 어떤 경제 현상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제 현상을 갖다가 모든 경제 현상을 2차원 평면상에다가 설명하는 게 바로 경제이론입니다.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내생 변수는 모형 내부에서 생성되어지는 변수고, 외생 변수는 뭐라고요? 모형 밖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복잡한, 어렵지 않아요. 자꾸 수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봐보세요. y는 만약에 ax 더하기 b, 이런 어떤 1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1차 함수라고 하죠. 이쪽 함수 정도를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x 있죠? x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독립변수라는 표현을 쓰죠.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가 독립변수가 되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가 독립변수가 되고, 이 y는 이제 뭐야?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종속변수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가 없죠. 독립변수가 어떤 값을 가져야지만이 종속변수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속변수는, 이 y라는 종속변수는 x라는 독립변수에 종속되어진 종속변수, 결과변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자율이 올라갔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 이자율이란 녀석이 저축에 영향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자율이 독립변수가 되고 저축은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또는 소득이 증가했더니 소비가 증가하더라. 소득이란 녀석이 소비한테 영향을 줬잖아. 소득이 독립변수가 되고 소비는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할 거야. 그러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라는 사실 알아. 그런데 a하고 b는 뭐지? 애매하죠. a하고 b를 여러분들이 상수라고 하던데 상수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y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요. y는 3x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a하고 b 있죠. a하고 b는 마치 변수처럼 보이지만 상수 취급되죠. 하지만 상수도 아니죠. 상수 같지만 변수죠. 상수 같은 변수, 변수 같은 상수. 이런 게 A하고 B라고요. 그럼 A하고 B를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수학에서 패러미터라고 그래, 패러미터.
패러미터. 자,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y는 2x 더하기 1이다. 그럼 얘를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x, y. 어렵지 않아요. 얘가 절편이 1이 되고요. 기울기가 2인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x 값이 1일 때 y 값은 뭐가 된다? 3이 되겠죠. x 값이 2일 때 y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독립변수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좌표를 쓸 때 어떻게 써요? 2,5 직접. 항상 독립변수 먼저 써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가 3일 때 x는 1이다. y가 5일 때 x는 2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 독립변수 먼저 읽으셔야 돼요. 독립변수가 값을 가져야지만이 종속변수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1일 때 3이고 x가 2일 때 y는 5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 저 y부터 읽고 싶어요. 읽지 마세요. 아, y부터 읽고 싶어요. 읽지 마세요. 난 굳이도 y부터 읽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y가 3이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 되어줘야만 해요.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좌표를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독립변수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좌표상에 있는 이 변수 있죠? 좌표상에 있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내생 변수란 것은 모형 내부에서 생성되는 변수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있죠? 이걸 우리가 내생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x값이 1에서 2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독립변수 먼저 변해야 되니까. 그리고 y가 3에서 5로 변하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생변수,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의 내생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의 변화가 돼요.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그림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내생변수가 변하더니 곡선상의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좌표상에는 A하고 B란 게 없죠. 만약에 A하고 B가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2에서 3으로 변했고요. B가 1에서 2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편값이 2로 변하고요. 기울기는 3으로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자, 지금 좌표상에 없는 변수, 모형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야. 외부에서 처음에 A하고 B를 2하고 1로 주어졌어. 근데 이 녀석이 3으로 2하고 주어져봐. 그럼 어떻게 된다? 모형 밖에 있는 외생 변수가 변했더니 곡선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내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 곡선상의 변화가 되지만 좌표상에 없는 독립변수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 외생 변수가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오케이. 그냥 독립변수, 종속변수 얘기했잖아.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가 독립해서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종속변수 되고,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요것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가 뭐냐. 자, 유량.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 다음에 저량. 자, 얘는 무슨 얘기냐? 얘는 이제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야. 그래서 유량이고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고요. 얘는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기간을 주고 물어보는 게 유량이고 시점을 주고 물어보는 게 저량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어떤 경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값을 물어봐. 값을 물어볼 때 기간을 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유량이고요. 시점을 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저량이에요. 근데 자,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점. 야, 지금 9시 현재 물이 얼마큼 흘러가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1시간 동안 흘러간 물의 양이 얼마인지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야, 지금 현재 1시간 동안 얼마큼 물이 고여 있니? 말할 수 없죠. 현재 지금 고여 있는 물의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 막 댐을 방류할 때 어떻게 그래요? 9시 뉴스에서. 아, 지금 초당 몇 톤 방류한다. 지금 현재의 수위는 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이 있죠, 소득. 소득 유량이야, 저량이야. 네 지금 소득이 얼마니? 맞아, 틀려? 틀리죠.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달간 소득이 얼마니? 월급이 되는 거고 1년간 소득이 뭐냐? 연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은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에 측정된 유량이에요. 근데 소득을 자꾸 저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산과 헷갈리는 거야. 네 지금 재산이 얼마니? 나 지금 재산이 얼마 있어. 내 재산은 지금 부동산 얼마 있고 채권 얼마 있고 주식 얼마 있어. 근데 잘 봐보세요. 소득이 쌓여서 재산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9시 현재 고여있는 물의 양을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10리터의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 10시 현재 고여있는 물의 양을 다시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15리터의 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15리터의 물이 고여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1시간 동안 5리터의 물이 추가로 흘러 들어갔죠. 이 5리터가 뭐라고요? 유량. 10리터, 15리터는 저량이죠. 그러면 이 저량에서 이 저량을 뺐던 유량이 되죠. 그래서 하나 적어 놓을게요. 뭐냐? 저량의 변화 있죠. 저량의 변화가 뭐가 된다? 유량이 되더라. 그게. 저량의 변화가 유량이 되더라. 그러면 그럼 이거네. 맞네. 그러면 자, 자기가 작년 소득이 있잖아요. 작년에 재산이 100이야. 근데 올해 재산을 측정해 150이야. 그러면 1년 동안 50만큼 소득이 발생했겠네. 소득이 발생을 해서 뭘 형성하는 거야? 재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자 있죠? 우리 적자 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자, 유량, 저량. 그것도 유량이죠, 여러분들. 네 지금 적자 얼마 나냐? 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한 달간 장사를 했습니다. 총 수입이 있어요. 총 수입. 자, 또 제발 수입과 수익은 달라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익은 뭔가 이윤 그런 개념이거든요. 수입은 그냥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1,000원짜리 10개 팔았다, 10,000원 매출액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 총 수입이 700이 발생을 했고요. 유량, 저량. 유량이죠. 한 달간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의 매출액. 총 비용이 있어요. 비용. 유량, 저량. 유량. 한 달간 비용이 800이 들어간 거예요. 800이. 그럼 한 달간, 이것도 유량이죠. 한 달간 장사를 해서 적자가 얼마 났어요? 100이 난 거죠. 그럼 이 적자가 쌓여서 뭘 형성을 해요? 부채를 형성하는 거야. 그렇죠? 네 지금 부채 얼마냐? 알겠어요? 적자가 쌓여서 부채를 형성하고 소득이 쌓여서 재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중에. 수요량이 나와요. 그러면 수요량 10개, 20개. 유량, 저량.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 야, 너 지금 몇 개 샀니? 너 지금 몇 개 샀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지금 마트를 갔어요. A라는 사람 마트 갔는데 A라는 사람은 맥주를 한 캔을 샀고요. B라는 사람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러면 한 개 샀고 한 박스 샀어요. 그럼 B가 수요가 더 많죠?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너 지금 몇 개 샀니?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 시점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9시 현재 1초, 2초, 3초, 4초 다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런 마트 가갖고 있잖아요. 마트 가갖고 맥주를 샀어. 그럼 지갑을 꺼냈어. 카드를 꺼냈어. 1초, 2초, 3초, 4초. 계산이 돼야 안 돼. 산 거야, 안 산 거야? 모르죠. 이해되세요? 이 맥주를 먹을 때 이 사람이 그걸 하루 동안 먹는 양인지 1년 동안 먹는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요량이 10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루 동안 먹는 건지 1년 동안 먹는 건지 일주일 동안 먹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맥주를 한 캔을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은 1시간마다 마트를 방문을 해요. 하루에 24캔을 먹어요. 24캔을 맥주를. 중독자야. 이 사람은 한 박스를 샀지만 1년 내내 먹어요. 이 사람은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우리가 어떤 수요표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그 사람의 한 달간 수요표, 기간을 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수요량은 유량의 개념입니다. 유량. 아시겠죠? 수요량 유량이 되는 거고. 그럼 봐봅시다.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했어요.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했어요. 그럼 10개 유량은 저량? 유량이라고요. 한 달간 수요량. 유량. 그런데 1,000원 유량이니까 저량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얼마야? 2,000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야, 너 지금 커피 얼마니? 2,000원. 대답하죠. 야, 너 커피 1시간 동안 얼마니?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가 돼요?
저량이 돼요. 저량이 되지만 수요량은 유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가격이 저량이 아니죠. 여러분들 노동에 대한 가격이 뭐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노동 가격,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유량, 저량. 유량이죠. 한 달간 임금. 월급이 되는 거고 1년간 임금,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헷갈려요. 어떤 것은 똑같은 가격인데 어떤 건 유량이고 어떤 건 저량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자체에 대한 가격 있죠. 이 지우개 자체의 가격 1,000원, 2,000원 저량이에요. 저량. 근데 서비스 가격은 유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 가격 할 때 노동자 그 자체의 가격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인신매매야? 아니잖아요. 노동자 그 자체의 가격을 붙일 수가 없죠. 우리가 무엇에다 가격을 붙였어? 그 노동자가 제공해준 노무 서비스에다 가격을 붙였단 말이야. 한 달간 네가 노무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월급을 줄 거야. 1년간 제공을 해주면 연봉을 줄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저량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판매량, 유량, 저량. 그것도 유량이죠. 여러분들 붕어빵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 붕어빵 몇 개 팔았어요? 맞아 틀려? 틀리죠. 근데 친절한 붕어빵 사장님 어떻게 대답해? 이 자식이 말이지 저량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지금 그 말 속 유량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하루 동안 몇 개 팔았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은 뭡니까? 붕어빵 사장님 아침에 9시에 이 붕어빵 장사를 개장한 이후로 현재 시점까지 몇 개의 붕어빵 팔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뭐 어제부터 그제부터 다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판매량도 유량이 된단 말이에요. 유량이. 알겠죠? 자, 그럼 아까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저량이지만 서비스 가격 유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서비스 가격이 중요할까?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이 중요할까? 느낌상 서비스 가격이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이 비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비용이 아닌 경우가.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내가 이제 벽에다가 못을 좀 박아야 될 것 같아. 그 무엇이 필요할까? 망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물점 갔어. 철물점 가서 망치를 구입했어요. 망치를 10,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오케이. 비용에 비용 아니야? 10,000원. 비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은 사라지는 게 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나 지금 부동산 구입하는데 말이지 비용이 10억 들어갔어. 이 바보죠. 비용 아니에요. 그 회계학에서 비용 처리 안 해요.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자동차 사도 비용이고 귀금속 사도 비용이고 다 비용입니까? 아니죠.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총 자산이 있어. 총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갖다가 전부 다 부동산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채권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주식 갖고 있지 않고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귀금속, 일부는 자동차, 뭐 일부는 뭐 세탁기, 일부는 냉장고, 일부는 뭐 주식, 일부는 채권, 일부는 현금. 분산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 총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10억 주고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10억만큼의 현금 자산을 뭘로? 실물 자산의 형태를 바꾼 것뿐이에요. 비용이 아니라고요. 날라간 게 비용이야. 너 10억짜리 부동산 샀어. 내다 팔면 10억 나와요. 그 비용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비용은 뭘까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비용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이자가 비용이야. 내가 시장 이자율이 10%야. 그럼 내가 그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그걸 은행에 넣어놨다면 10억에 대한 이자 1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지금 근데 묶어놨다. 그게 비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사람이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철물점에 사러 갔어요. 망치가 10,000원이야. 비용이야,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라니까. 비용 아니에요. 망치 유량, 저량. 저량이죠. 망치 그 자체에 대한 가격. 저량이죠. 비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 배움 출판사에서 지금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저거 샀어. 저 배움 출판사의 비용에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라고요. 진짜 비용 뭐냐? 즉 카메라가 만약에 우리 카메라가 만약에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지만 500만이라고 합시다. 500만 원 샀어요. 비용에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라니까. 그 500만 원 내다 팔면 500만 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5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시장에 내다 팔려다 보니까 400밖에 안 주던데요? 그럼 100이 비용인 거야. 그게 감가상각이라고 한다고요. 감가상각 비용은 뭐냐면 그 막 마모가 됐죠.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감가상각 비용은 경제학에서도 비용 처리하고 회계학에서도 비용 처리하는 거야. 감가상각이 없다면 가정이 들어가면 그 비용이 아닌 거지. 진정한 비용은 뭘까? 저 카메라를 갖다가 이거 진짜 그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 그걸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걸 포기하고 좀 카메라에 묶어놨단 말이야. 그게 비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 카메라를 타 업체한테다가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 카메라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카메라를 자기한테 임대한 거야. 그게 진짜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제 비용과 소득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 소유의 자산, 이 카메라로부터 뭐가 발생을 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그걸 또 다시 재임대하는 거지. 아니, 그걸 다시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비용은 뭐냐면 서비스 가격이 진정한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임대료 같은 건 사라지는 거잖아. 진정한 비용은 임대료, 서비스 가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자, 다시 갑니다. 자, 철물점 가서 10,000원 주고 망치를 구입했습니다. 10,000원 유량, 저량. 그 자체에 대한 가격, 비용이야, 비용 아니야? 비용 아니라니까. 이거 망치 내다 팔면 다시 10,000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비용 아니에요? 자, 그런데 철물점 문 닫았네? 문 닫아갖고, 옆집 배를 띵또 눌렀어. 눌러갖고, 야, 나 망치가 필요한데, 좀 내 빌려줄래? 내가 하루 쓰고 1,000원 줄게. 비용이야, 비용 아니야? 그게 비용이죠. 10,000원이 사라졌잖아. 그게 비용인 거야. 그쵸? 그럼 나는 망치를 빌렸으니까 무엇을 빌렸어요? 망치? 서비스를 빌렸죠. 유량, 저량. 유량이죠. 서비스 가격이니까. 하루 쓰고 1,000원 주고 이틀 쓰면 2,000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비스 가격이 비용인 거야. 그 유량이 되는 거고 그 자체에 대한 가격, 저량, 비용이 보통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까지 정리를 했고 아까 수요량 있죠. 수요량은 뭐라고요? 유량 그랬죠. 근데 모든 수요량이 또 유량이 아니야.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량 배웠죠. 생산물의 수요량은 한 달간 수요량, 1년간 수요량, 일주일간 수요량, 유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물에 대한 일반 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은 유량이 되지만 자산에 대한 수요는 저량이에요. 자산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 화폐 수요 같은 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너는 한 달 동안 라면 몇 개 먹었니? 맞죠? 너 한 달 동안 부동산 몇 개 먹었냐? 그러지 않죠. 현재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은행 잔고 얼마야? 은행 예금 얼마야? 네 주식 얼마 갖고 있어? 채권 얼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에 대한 수요는 뭐가 된다? 저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유량, 자산에 대한 수요는 저량이 된다. 저량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저량이 뭐가 있을까? 시중에 지금 풀려있는 돈의 양,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환율, 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량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경제를 이해할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 구분하시고 그래서 파트 1을 끝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